중국 결혼시장은 이제 특이점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에서 노처녀를 일컫는 남은 여자라는 말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가 더는 호황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 되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중국 상하이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애플 스토어를 만들면서 중국을 직접 방문했던 애플 CEO 팀 쿡도 현재 중국 생산 규모를 점차 줄이면서 베트남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IMF가 발표한 경제 관련 통계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격차는 이미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비교적 더 현실적인 남자들은 경제 상황에 맞춰 본인의 현실을 맞추지만 중국 여자들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미래의 꽃길만이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최근 중국 내 이혼 여성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1억 명을 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最近看到一个触目惊心的数据，截止2024年，中国适龄单身女性人数已经超过了1个亿。这个数据颠覆了所有人的认知。最多的言论是中国有3000万男光棍，大量的男人找不到媳妇，可谁都没有想到，在这种男多女少的大环境下，女性竟然也有这么多嫁不出去。为什么会发生这种离奇的事情？不信你看看现在网上舆论对男女的不同态度。女性一年到头拥有无数个节日，情人节、女神节、白色情人节、520、七夕、平安夜、跨年，甚至某些女性连6一儿童节都会要求男朋友送礼物，实在是太离谱了。反观男性，除了劳动节，恐怕也就只能清明节老老实实的回家祭祖了。已经出现了明显的双标，逢年过节不给女朋友转账送礼，这是直男；不会哄女生开心，这是直男癌；工资低没有房子，这是屌丝；身高低1.7米，这是3等残疾。反观女性呢，资本和舆论那是极尽吹捧。一个普通家庭的女孩子被称为小仙女，一个身高1.5米的女孩子被称为卡哇伊，一个不会聊天的女孩子，总之资本总是能找到各种吹捧的角度，持续的对女性进行洗脑。最典型的案例就是男人负责赚钱养家，女人负责貌美如花。爱你的男人一定会愿意拼命给你花钱，没有丑女人，只有懒女人。女人，你值得拥有更好的另一半，让很多女性逐渐迷失了自我。当然，资本可不是嘴巴抹蜜的老好人，他们之所以对女性极尽吹捧，归根到底还是为了掏光女性口袋的钱。一支眉笔卖79，一件瑜伽服价格上千，一个名牌包包上万，一次医美直接让女生吃土半年。在榨干了女性的荷包之后，他们把目标盯上了男性，开始思考如何让男性心甘情愿的给女性花钱，所以才会有那么多莫名其妙的魔幻节日。这种对女性进行长期捧杀的行为副作用也是十分明显。随着经济环境的转变，男性开始觉醒，他们不愿再舔，这就导致女性的消费能力出现锐减。不仅如此，由于长期被资本吹捧，很多女性也看不清自己。 이런 상황에서 중국 SNS에는 자신을 고품질 남은 여자라 소개하는 한 중국 여성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품질 남은 여자라는 단어는 골드미스라는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녀는 항저우에 거주하고 있는 38살의 여성으로 높은 수준의 학력과 직업,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我今年38岁了，硕士学历，是一个优质的大龄剩女。就我认为优秀的那些大龄剩男根本看都不看我一眼。现在追我的都是一些农村单身汉，也就是说我想嫁人的话，现在只能嫁到农村去生活了。 그리고 그녀의 영상을 본 인터넷 인플루언서들도 본인들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我今天可能要说一点让很多人你们大龄剩女太挑了，你们就像饭桌上难吃的菜加上那个烂白菜叶子，或者是早上菜市卖剩下的那个菜不新鲜了。如果把大龄剩女比喻成烂白菜叶子，比喻成剩菜，比喻成不新鲜的菜，有一部分男生说你们大龄剩女太难搞了，结完婚以后孩子都不一定能生得出来，而且都快已经绝经了，还不如找一些20岁的女孩子，又听话又好哄。但是每次说要找年龄小的女朋友这句话之前都有一个前缀，如果我有能力，如果我有钱。言外之意就是你没有钱，只能找大龄剩女；言外之意就是你没有钱，所以找不到20岁的。如果说有一部分男的有这样的想法，你们为何不再等一等，等到40岁的时候找一个20岁的？这年龄差多好！优质的大龄剩女，你们听过这个词语吗？今天我想跟大家说一下啊。她步入了大龄剩女这个行列，比如说她的年龄超过30岁、32、33、35了，她还没有结婚的话，那她就不可能是优质的大龄剩女啊！我说句实在话，家庭条件不是很差，自己身上又没有什么负债，人品也不差，
颜值也不算丑，年龄也不算老，就按这些去评判的情况下，那她基本都不太可能成为大龄剩女。大龄剩女剩下来的原因是什么？要么就是丑，要么就是太丑了，要么就是太穷了，就比如负债一大堆，要么就是太挑剔，要么就是太老了，要么就是家庭条件负担太重了，要么就是性格特别的差。所以你告诉我，哪有什么优质的大龄剩女呢？就其实我讲实话，我们大部分98%的人都是普通的芸芸众生。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남은 여자여도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되고 중국 내수 경제가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이러한 영상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은 미혼 여자를 쫓아다니는 남자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미 인생을 앞서간 선배들이 계속해서 조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급격하게 변한 중국의 결혼 시장에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유지관리는 당신을 더 젊어 보이게 할 뿐 생물학적 나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이, 외모, 성격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고급 여성과 남은 여성이라는 두 단어가 단이어라고 느꼈습니다. 이는 2019년에 집값이 폭등한 것과 마찬가지다.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대부분 반토막이 난다. 소는 풀을 먹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해 머리를 숙입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통장의 잔액이 자신감입니다. 저는 94년생 남자이고 제 파트너는 4년생 여자입니다. 저는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파트너를 감당할 수 있지만 같은 또래의 여자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남은 나이 든 여성들의 전제 조건은 차와 집, 차입이 100만 위안 이상, 능력과 사회적 위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매 여러분, 온라인에 이런 나쁜 말을 듣지 마십시오. 40세에 두 자녀를 두고 이혼한 이웃이 어제 재벌2세 억만장자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은 여성과 실제로 만나보면 그녀의 나이가 그녀 몸에서 가장 사소한 결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이여 요구사항을 낮추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48세에 두 자녀를 두고 이혼한 친구는 1억 위안이 넘는 재산을 가진 185cm의 잘생긴 재벌 2세와 결혼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2024년 중국 최저임금표를 보면 가장 높은 상하이가 2692위안입니다. 그리고 차이리가 가장 높기로 유명한 장시성이 오히려 최저임금이 낮아서 1612위안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최저임금은 실제로 받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임금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이렇듯 경제 상황이 현실로와 같아 보니 여자들도 꿈꾸는 듯한 이야기 같은 말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결혼 시장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며칠 전에 업로드한 영상 링크를 우측 상단에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중국 결혼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중국의 남은 여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파이낸셜 AP통신은 올해 3분기까지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6조 위안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6조 위안은 한화로 116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여기에 기존 지방채까지 엄청난 규모이다 보니 그 이자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청풍증권은 3분기에만 지방채 이자가 1조 위안이 넘었다며 앞으로는 이자만 갚아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지출에 대한 압박을 측정하는 기준 이자 비율이 10%라고 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2016년에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은 국채나 지방채를 떠안고 있는 곳이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다 보니 이것이 터지게 되면 중국의 디폴트는 사실상 정해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선진국을 울부짖는 중국은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저희 속보팀이 앞서 만든 영상에서처럼 외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국민들의 은행 출금에 제한을 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입금을 할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출금을 할 때는 은행 직원에게 현금 사용 출처를 말해야 하고 이마저도 은행 측에서 거부를 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이건 나은 상황이고 최근에는 개인의 계좌에서 돈이 갑자기 없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把钱放在你这里保存的，你们这里先不管事啊。我肯定找银行，银行面必须给我赔。我们没绑你银行卡，又没绑你什么东西。我请问一下，我在这里存的钱，存的等于说是定期一样，里面的钱不见了，不找你们银行有什么用？找你们警察有什么用？ 이렇듯 내부가 골물대로 굼고 있다 보니 중국 내에서도 반시진핑 여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한 것이 바로 외부로 시선 돌리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죠.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역사 문제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 유출권으로 선동을 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무늬만 선진국이다라며 중국보다 못 사는 작은 나라의 국민들이 중국을 무시한다고 몰고 가는데요. 그리고 여기 중국에서 영향력이 엄청난 한 인플루언서가 찍은 영상이 중국 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인기 급상승 영상에 올라왔는데요. 영상의 제목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선진국인가였습니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한국에까지 여행을 와서 마치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에 대해 이유를 설명할 것처럼 했지만 처음부터 장난질을 하는데요. 一落地就晚上10点多了，所以找了一家24小时营业的烤肉店。这个肉的品质是还挺不错的，吃了25万7韩币。大部分普通收入的韩国人在刚刚那一家韩牛店里吃不起烤牛肉，一份面，一份无糖可乐，总计是100元。大家觉得贵不贵？确实是不便宜啊。它虽然自称是韩式的，但里面有比较像咱们云吞那个东西。我身后是这间房的主卧以及洗澡、做饭的区域，目测有个6平方。隔壁我是1.7米的大个子，那这个门檐呢也就只有1.5米左右，一个非常小的隔间，暖气片。然后这是韩国是否是发达国家？ 이처럼 중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최근 너도나도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은 중국보다 못 사는 국가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속보팀이 이전에 만들었던 슬로바키아 출신의 여성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도 한국 국민 식당을 보여준다며 대학교 식당에 들어가서 한국인들은 겨우 이런 음식만 먹는다라고 조롱하더니 비싼 식당에 가서는 일반 한국인들은 비싸서 먹지도 못하는 황제 식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중국인들이 무시할 만큼 수준이 낮은 국가일까요? 한국에서 제대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중국인들은 앞선 선 동영상을 만드는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은 한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소신 발언을 합니다. 韩国又破又小，为什么要选择来韩国移民？这个老破小就是韩国的一个形容词。大家来到韩国以后，看到很多老旧的房子，哪怕是江南富人区，电线是密密麻麻，像蜘蛛网一样，然后一到下雨又有各种积水。但是韩国为什么能被称为是发达国家呢？它是有4个评判标准的。首先呢是人均收入要高，韩国最低工资的标准是1个月207万韩元，每个小时时薪至少是50块钱。另一个就是工业技术、科技技术比较发达，三星电子、化妆品行业，还有这个医美行业，韩国都是处于领先的地位。最重要的就是它的社会福利要好，在韩国可以享受到特别好的医疗服务。韩国是医疗机构电子病例普及率排名世界第1，卫生保健指数是排名全球第2的。只要是在韩国居住3个月以上，你要加入了健康保险的话，国家会给你支付90%的费用。还有韩国的人均素质、学历普及也非常高。在韩国，比如说我丢了东西，是很容易去找回来的。我们把包放到座位上就离开了，没有人会去动你的东西。比如说像这个堵车的情况，堵车再厉害，它不会有人去占用这个应急车道。只要说大家听到了这救护车的声音，没有应急车道，大家也都会自动的让开两边，让救护车优先过去。看一个国家是不是发达，也不是说只看所看到的，要真的去体会它的这个内涵。 그렇다면 이번 이슈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한국인들은 한 달에 고기를 몇 점 못 먹는다는 영상을 봤는데 저렴하다는 영상을 보니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구매력이라는 것은 돈을 어디서 벌고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중국의 생활 수준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에서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승객이 주워서 제 신분증에 적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나는 한국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질은 중국에 비해 정말 높다. 내가 한국에 대해 잘 몰랐다면 정말 믿었을 거예요. 저희 이모님은 한국인과 결혼하셔서 매일 된장국을 드신다고 합니다. 과일은커녕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잘 안 드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음식은 저렴한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한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 드라마 보는 건 좋아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가서 비빔밥과 미역국을 먹고 싶었는데 나중에 반 친구들에게 들었는데 한국인들은 반 안에서 비빔밥과 미역국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사실 한국은 법적 세부사항이 갖춰져 있다는 표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끼어들면 중국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경범죄로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디테일은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누구나 쉽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외에 있는 수준의 주택, 길거리의 쓰레기 봉투, 노점 등은 제가 살고 있는 사선 소도시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우 문명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서 말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이 마음에 들면 그냥 거기서 좋은 삶을 사세요.
중국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한국은 고기나 수박을 사 먹기 어렵다는 말은 화폐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니 나오는 말입니다. 중국인의 절반이 한화 37만 원도 벌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의 식료품을 구입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겠죠. 거기에 수박이나 돼지고기의 가격은 정부가 관리를 하니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농민들만 줄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식료품의 품질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최고 등급으로 꼽는 소고기가 한국에서는 저렴하게 사먹는 미국산이나 호주산 소고기라는 사실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수박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판매되는 품질의 수박을 중국에 판매한다면 구경도 못할 가격일 텐데 말입니다. 중국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이 한국보다 물가가 높기 때문에 선진국이 아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를 배우지 못하고 정부에서 주입한 선동 정보만을 접한 탓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영상들이 점점 더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무너지고 있는 내수 경제 상황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농간일 수도 있죠. 시청자분들은 중국의 시계가 멈추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